7월 2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는 이례적으로 경찰청을 전격 방문해 이철성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와 면담을 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시작된 문 총장의 일련의 파격 행보, 그 배경과 의도를 짚어봤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오후 2시쯤 서울 미근동 경찰청 청사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현관 앞까지 나와 문무일 검찰총장을 맞았습니다. 문 총장은 검찰과 경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공동체를 수호하는 데 동반자이고 협업관계라며 상견례 차원에서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총장이 상견례를 위해 경찰청을 방문한 것은 파격적입니다. 경찰 수사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총수가 인사차 먼저 경찰청을 방문한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문 총장은 이 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30분 정도 면담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얘기를 나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문 총장은 나중에 답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과 경찰 안팎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문 총장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어제 발표된 검사장급 인사에서 검찰총장 직속 수사기구인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장 인사가 나지 않은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 힘 빼기로 요약되는 검찰개혁 국면에서 미니 중수부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부패범죄특수단 해체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문 총장이 취임 직후 1호 지시로 총장 직속 범죄 첩보 수집 조직인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에 대해 해체 수준의 대수술을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보와 수사, 검찰총장의 왼팔과 오른팔을 스스로 잘라냄으로써 외부 개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전국 검찰청 특수부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 이른바 특수통이 아닌 정책기획통으로 분류되는 김우현 검사장이 임명된 것도, 폐지 논란이 있는 대검 공안부장에 공안 경력이 전무한 권익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간 것도 이런 검찰 내부 개혁 차원의 일환이라는 분석입니다. 내줄 건 내주고 지킬 건 지키겠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행보가 검찰개혁 국면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31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 가운데 검찰은 국민의당 윗선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허위 제보를 조작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를 긴급 체포한 것을 시작으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구속하고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김민원 변호사와 김성호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지난 26일에는 현역 의원 이용주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네,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뒤 지자체 선거에 나가서 의원이 됐습니다. 공무원 퇴직연금 줘야 할까요? 주지 않아도 될까요? 헌법재판소 판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먼저 어떤 사건인지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예, 현재 지자체 구의원 또는 시의원, 도의원으로 활동 중인 186명의 지자체 의원들이 집단으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공무원연금법 47조 1항이 발단이 됐습니다. 네, 뭐 해당 법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 공무원법 47조 1항을 보시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 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 아래를 보시면 2호에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에서 퇴직한 뒤 지자체 의원이 되면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겁니다. 해당 법 조항은 2015년 6월에 개정돼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 조항이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게 헌법소원 심판을 낸 청구인들의 주장입니다. 뭐 지자체 의원 된 게 무슨 죄냐, 공무원 퇴직연금 줘라 이런 취지네요. 그 지자체 의원은 일정 활동비로 2015년 기준 기초의원은 110만 원, 광역의원은 150만 원을 받는데요. 이런저런 뭐 수당을 더해도 뭐 평균적으로 공무원 퇴직연금보다 적다는 게 헌법소원을 낸
그 의원들 측 변호사 얘기입니다. 네. 거기다 이제 공무원 퇴직 후 일반 기업에 취직하면 퇴직연금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고향에 봉사하기 위해서 지자체 의원이 됐는데 네. 이건 뭐 차별이다. 뭐 이런 네. 인식도 바탕에 있습니다. 뭐 현재 판단이 궁금한데 어떻게 나왔나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각하가 됐습니다. 네. 기초의원들의 퇴직연금 미지급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네. 뭐 판결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예, 현재는 판결문에서 심판 대상이 된 법조항에 대해 네. 연금 재정의 악화를 개선해 공무원 연금 제도의 건실한 유지 존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하게 되면 그만큼 연금 지출이 감소해 공무원 연금 재정의 안정과 적자 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뭐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다. 뭐 청구인들의 완패네요. 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돼 다시 소득 활동을 하게 된 것 자체가 네. 실질상 뭐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헌법재판소 네. 판단이었습니다. 네. 또 현재는 퇴직연금을 못 받더라도 지자체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으므로 네. 청구인들의 경제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네, 이른바 과잉 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건데 지자체 의원 의정비와 수당 가지고는 못 살겠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하니까 공무원 퇴직연금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지난달 로투데이는 현장 기획을 통해 공공연한 자동차 불법 썬팅 문제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내주셨는데요. 한편으로는 새삼스럽게 썬팅 가지고 왜 시비냐 이런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왜 썬팅이 문제가 될까요? 교통선진국들은 왜 강력하게 썬팅을 규제하고 있는지 해외 사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장한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15일 보도해드린 자동차 불법 썬팅 실태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도로입니다. 도로 위를 지나는 차량들 대부분이 이른바 썬팅이라고 불리는 틴팅이 돼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도, SUV 차량도, 소형차도, 대형차도, 국산차도, 외제차도, 차종과 크기를 가릴 것 없이 대부분 썬팅이 돼 있습니다. 운전자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심지어 사람이 탔는지 안 탔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게 썬팅된 차량들 모두 불법 썬팅입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썬팅은 엄연한 불법이지만 모두가 위반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닌 현실. 자동차 왕국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의 실태는 어떤지, 위반하면 어떻게 단속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연중 따뜻한 기후에 강렬한 햇살로 유명한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샌디에이고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들 모두 안이 훤히 보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차량 내부가 안 보일 정도로 짙게 썬팅이 돼 있는 차량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뒷좌석 창에 적당히 썬팅을 해놓은 차량만 간간히 눈에 띄는 정도입니다. 미국 사람들만 썬팅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샌디에이고의 한인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컨보이 지역 한국마트 주차장입니다. 주차돼 있는 차량들 모두 썬팅을 전혀 안 했거나 했어도 아주 옅게 돼 있습니다. 샌디에이고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양대 대도시인 뉴욕과 LA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운전자가 탔는지 안 탔는지조차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썬팅을 한 차량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미국에선 우리나라처럼 짙게 썬팅된 차량은 이른바 갱들이 타는 차거나 범죄용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It looks scary, like a mafia car or something. Like a shotgun's gonna come out of the window and take me out. I don't like it. 또 다른 북미 국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동부 대도시 토론토도 남동부의 한적한 시골 마을 런던도 도시와 시골을 가리지 않고 짙게 썬팅된 차량은 보이지 않습니다. 멋과 유행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프랑스 파리도 우리나라처럼 멋을 낸다며 시커멓게 썬팅해 놓은 차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본입니다. 썬팅이 돼 있어도 보통 뒷좌석만 돼 있습니다. 이른바 교통 선진국에선 짙은 썬팅은 안전운전을 위해 안 한다는 인식이 보편적입니다. 즉 나와 이웃의 안전이 첫째 이유입니다. I think it makes it a little difficult for drivers to see out the windows.
So I think it is more likely that people will get into an accident or maybe hit a pedestrian with tinted windows. 짙은 썬팅을 자제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범죄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커멓게 썬팅해 놓은 차량은 마피아 차량이라는 인식은 이런 배경에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차량을 이용한 납치나 감금, 성폭행 같은 강력 범죄, 어린아이가 유치원 통학 차량에 방치돼 숨지는 사고가 잊을만 하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광주에서 폭염 속에 유치원 통학버스에 8시간 가까이 방치됐던 4살 아이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지금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경남 함양에서는 5살 아이가 승합차에 7시간 갇혀 있다 고열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두 사건 운전기사는 모두 유리창 썬팅 때문에 차 안이 잘 보이지 않아 아이가 있는 줄 몰랐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돼야 할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뭔가 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국민적인 어떤 습성, 습관, 행태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이제 노출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차량까지 이제 온 부분이 있고요. 이제 선진국이나 이런 교통안전국들은 안전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미국 등 교통 선진국들은 이 같은 안전사고와 차량 범죄를 막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썬팅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불법 썬팅에 대한 과태료를 최고 $1,000까지 우리 돈으로 120만 원 가까이 물리고 영국의 경우엔 단속 현장에서 썬팅 필름을 바로 제거합니다. 벤츠와 BMW를 탄생시킨 자동차 강국 독일은 아예 해당 차량 운전을 금지시키고 일본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썬팅 업체까지 함께 처벌합니다. 첫째는 운전자 안전, 두 번째는 경찰 목적이 경찰이 운전자가 범죄인인지 아닌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나고 있는지 안에서 무슨 폭력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운전자한테. 경찰 질서 유지 목적이죠. 썬팅을 규제하는 것. 우리는 썬팅 다 하는 게 뭐가 문제야 하지만 교통 선진국에서 왜 그렇게 강력하게 불법 썬팅을 단속하는지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왜 짙은 썬팅을 자제하는지 근본적인 이유와 배경을 생각해보고 고칠 게 있으면 고치는 게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로 가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변호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만남이 부적절하다는 발언을 했다가 반나절 만에 실언이라며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재판에서 특검은 기업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현안을 이야기한 게 모두 청탁이라고 전제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의 기업인 간담회도 특검 논리대로라면 부정청탁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 측은 오늘 권오현 부회장이 문 대통령과 간담회를 하는 차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근영 씨의 남편인 신동우 공화당 총재가 SNS에서 조윤선 전 장관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블랙리스트 재판부 황병헌 부장판사를 배고픈 라면 도둑은 징역 3년 6개월, 박근혜 정부 신데렐라 조윤선은 집행유예라며 비난하는 등 의혹 제기에 법원이 적극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법원은 황 부장판사는 라면 도둑 재판을 맡은 적이 없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이 형사재판부를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블랙리스트 재판, 항소심 등 업무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형사재판부를 기존 12개에서 13개로 늘려 다음 달 중 형사 13부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오늘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대학생 최모 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박사모 온라인 카페에 접속해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 기각이다라며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입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독일 태생의 유택의 정치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렌트는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이라는 책에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성찰해냅니다. 아이 희만은 2차 대전 당시 유대인 말살을 위해 유럽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기차에 실어 아우슈비츠 등 수용소에 실어나른 나치 친위대 장교입니다. 종전 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숨어 살던 아이 희만은 이스라엘 전범 추적대의 체포, 극비리 이스라엘로 압송당해 이스라엘 전범 법정에 서게 됩니다.
법정에서 아이히만은 자신은 유대인을 죽인 적도 죽이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 나의 권한도 아니었다. 나는 다만 상부 명령에 따라 유대인들을 운송한 것뿐이다는 주장을 펴니다. 이 재판을 8개월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아렌트는 아이히만에게서 악의 평범성을 봅니다. 그는 아주 근면한 인간이다.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밝힌 아이히만의 유죄 이유입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헌법 가치에 위배된다.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를 충실히 수행했다. 어제 열린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들에 내린 준엄한 질타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시스템화되어 이미 돌아가고 있었다. 시키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1인지하 만인지상의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 일국의 장차관들. 그들의 재판을 지켜보며 시종일관 떠오른 생각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었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어떻게 하면 시킨 걸 더 잘할 수 있을지만 고민하는 그 근면성이 초래할 결과를 모르는 한나 아렌트식으로 말하면 생각의 무능, 그런 아이히만들이 김기춘 등 블랙리스트 피고인들 얼굴에 겹쳐졌습니다. 지은 죄는 전혀 다르지만 아이히만은 1962년 결국 교수형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7월 2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